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모로코 라바트 베날리 왕가 저택은 언제나처럼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얀 대리석으로 덮인 정원, 오렌지꽃 향기가 흐르는 분수대, 유리처럼 맑은 물소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풍경 속에서 저는 늘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일라, 넌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버지 압델카림 경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문 어른들이 정한 길, 제 사랑, 제 꿈, 제 미래, 그 어떤 것도 저에게 묻지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부모님이 정해주신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 가만히 갇혀있던 무언가가 터질 것만 같았어요. 라일라, 이제 준비해야 한다. 너의 혼인은 우리 가문과 또 다른 명문 가문의 결합이 될 것이다. 혼인 상대가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이 아닌 계약처럼 맺어지는 결혼. 그것은 저에게 세상 안을 더욱 빽빽하게 채워오는 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무리 정원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분수대가 노래를 불러도 세상은 결국 세상일 뿐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명확한 갈망이 피어났습니다. 도망치고 싶어. 어디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 관련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서울 전세계 혁신 도시 1위 선정, 청년 창업 열풍, 자유로운 문화 확산. 그 제목 하나하나가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한국, 자유로운 젊음의 나라. 그리고 이미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서울대학교 국제 MBA 합격 소식. 이건 기회야. 다시 숨 쉴 수 있는 기회야. 저는 결심했었어요.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비록 부모님께는 한국은 미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배워오면 가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었어요. 저는 저를 찾고 싶었어요. 가문이 정해준 인생이 아닌 사랑과 꿈을 선택할 수 있는 나를. 물론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니. 왜 하필 한국인가? 아버지의 눈은 매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기사들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드렸어요.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건설 발표, K 콘텐츠 세계 수출 1위 달성. 요즘 모로코에서도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4개월. 그 이상은 허락할 수 없다. 네, 아버지. 그 짧은 대답 뒤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4개월이면 돼. 나를 다시 찾는 데는 4개월이면 충분해. 그날 밤, 저는 방 안 조용한 책상 위에 펼쳐놓았던 꾸란을 바라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그것을 균형 있게 지으시고 그로 하여금 그의 악덕과 경건을 알게 하셨나니. 손끝이 저릿했어요. 영혼, 선택, 경건, 모든 답이 거기 있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나의 영혼을 위해. 그렇게 저는 결심했었습니다. 서울로 가겠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비행기 안은 조용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처음으로 한국 인스턴트 국밥을 꺼내어 데우기 시작했을 때 살짝 놀라긴 했었어요. 냄새가 상상보다 강렬했었거든요. 농담처럼 생각했었어요. 혹시 이게 한국 입국 테스트인가? 하고요. 그 작은 웃음 속에서도 제 가슴은 무겁고도 단단했습니다. 곧 도착할 땅, 곧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진짜 나 자신. 새벽녘 비행기 창밖으로 검은 하늘을 뚫고 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고지다. 곧 나는 내 영혼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될 거야.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직 한국어가 서툴렀던 저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었어요. 특히 가장 어려운 건 바로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였어요.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상상 이상으로 크고 활기찼습니다. 강의는 어렵고 사람들은 바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식당 메뉴는 저에게는 정말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날 저는 점심시간을 맞아 혼자 조심스럽게 학생회관 식당에 들어갔었습니다. 식당 안은 시끌벅적했어요.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줄을 섰었습니다. 메뉴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이 음식이 할랄인가? 하는 거였어요. 돼지고기, 술 성분, 조리 과정 이런 것들은 할랄 규정에 맞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메뉴 이름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다 맛있어 보였지만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안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만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제 옆으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고개를 돌리자 식당 유니폼을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짙은 눈썹, 따뜻한 눈빛, 이름표에는 김민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경제학과 4학년이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구내식당 알바를 하며 학업을 이어갔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할 날 음식이 어떤 건지 몰라서요. 민우 씨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곧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무슬림이세요? 그럼 돼지고기 들어간 거나 술 들어간 건 피해야죠. 그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비빔밥 괜찮아요. 고기는 빼달라고 하면 되고요. 계란이랑 채소만 넣어 드시면 돼요. 그러더니 카운터로 가서 직접 주방 아주머니께 설명해 주셨어요. 이분 무슬림이시래요. 돼지고기 없이 비빔밥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그럼 채소 듬뿍 넣어줄게요. 5분쯤 뒤 색색의 채소와 계란 프라이가 올라간 비빔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어요. 그릇 가득한 한국의 봄 같았어요. 민우 씨가 식판을 받아 자리까지 같이 옮겨주셨어요. 앉으세요. 같이 드셔도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저를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천천히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생활은 좀 어떠세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특히 음식이랑 말이요. 저는 솔직하게 웃었어요. 근데 할 날까지 신경 쓰시는 거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민우 씨는 어깨를 으쓱하셨어요. 요즘은 한국에도 무슬림 분들 많아요. 이태원 가면 할랄 식당도 꽤 있거든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태원 할랄 거리를 검색해서 보여주셨어요. 시간 나면 거기 같이 가드릴게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모로코에서는 외국인을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일은 쉽지 않았었거든요. 민우 씨는 비빔밥을 먹는 법도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이거 고추장은 좀 매워요. 살짝만 넣고 비비시면 돼요. 그 말대로 했더니 한 입 먹자마자 입안이 화끈거렸어요. 맵죠? 제가 말했잖아요. 살짝만 넣으라고. 민우 씨가 웃으면서 물을 건네주셨어요. 그 웃음은 서울의 겨울 하늘을 녹이는 햇살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모로코 이야기, 서울 생활 이야기, 가족 이야기까지. 민우 씨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조용히 기다려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단어를 몰라 머뭇거리면 상냥하게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구나. 그건 단순한 친절 이상이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신앙, 그 모든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민우 씨와의 식사 중에 문득 머릿속을 스친 꾸란 구절을 떠올렸어요. 오 인류여, 우리는 너희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서 창조하였고 너희를 여러 민족과 종족으로 나누었나니 이는 서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 우리가 다르게 태어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였구나. 그날 이후 민우 씨와 저는 학교 식당에서 가끔씩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그저 누군가와 밥을 먹으며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한겨울에 서울은 차가웠지만 민우 씨 옆자리는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작은 용기를 냈어요. 민우 씨, 다음엔 제가 모로코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민우 씨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아요. 그 대신 한국 라면도 같이 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의 서울이었어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 날,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었어요. 라일라 씨, 오늘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는 살짝 놀랐었어요. 민우 씨가 평소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제안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디 가는데요? 민우 씨는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웃었어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저만 알고 싶은 비밀 장소. 그 말에 궁금함이 솟구쳤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그날 오후 우리는 삼청동 쪽에서 만나 도보로 북악산 자락을 향해 걷기 시작했었습니다. 공기는 싸늘했지만 햇살은 포근했어요. 서울 골목길을 걷는 내내 민우 씨는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북촌 한옥 마을이거든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동네였대요. 고풍스런 기와지붕과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서울미술관 전시 포스터를 보고 라일라가 웃었어요. 서울에 이런 한옥도 있네요. 모로코 페즈페즈랑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오래된 걸 아껴서 살리는 거.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걷다가
우리는 북악산 산책로 초입에 도착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등산이에요. 각오하세요. 민우 씨가 초코바 하나를 건네줬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 초코바가 우리 첫 데이트 도시락이었어요. 오르막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코끝이 빨개지고 숨이 턱에 닿을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좀 천천히 갈까요? 민우 씨가 자꾸 뒤돌아보며 걱정했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모로코에서도 산 타봤거든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평생 해발 100m 넘는 곳도 올라가 본 적 없었어요. 그렇게 헉헉대며 걸어가다 보니 드디어 한적한 전망대에 도착했었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 강물은 검은 벨벳처럼 반짝이고 수없이 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라일라는 한동안 말을 잇고 서 있었어요. 와, 여기가 서울이에요? 네. 밤에 보면 진짜 예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거대한 도시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숨결이 이렇게 하나의 바다가 되어 빛나고 있다는 게 그때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옆에 섰어요. 라일라 씨,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정말요? 네. 혼자 힘들 때 여기 와서 멍하니 도시를 바라봤거든요. 그러면 왠지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도시도, 이 사람도 아프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서울은 그냥 반짝이는 도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희망이 쌓여 빛나는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작은 스카프를 꺼냈어요. 모로코에서 가져온 손자수 스카프였어요. 민우 씨, 이거 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왜요? 모로코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스카프를 선물해요. 민우 씨는 당황한 듯 웃었어요. 그럼 저 영광이네요. 그 순간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너무 벅차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민우 씨한테 숨긴 게 있어요. 민우 씨는 가만히 저를 바라봤어요. 숨긴 거요? 저 그냥 평범한 유학생이 아니에요. 서울의 불빛 아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꺼냈습니다. 저는 모로코 왕가 가문의 딸이에요. 부모님이 정해둔 결혼도 있었어요. 도망치듯 여기 온 거예요. 말하고 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민우 씨는 아무 말 없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무서웠어요. 혹시 실망했을까? 혹시 멀어질까? 그런데 민우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럼 더 잘 됐네요. 네, 진짜 라일라 씨를 알게 된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어요. 민우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잠깐이라도 괜찮으면 제가 사랑해도 될까요? 서울의 야경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빛났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꾸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가 알라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알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용기란 진심을 드러내는 것, 사랑은 두려움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래도 괜찮아요. 민우 씨는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첫 키스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따뜻했어요. 거센 바람이 불었지만 우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모든 불빛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구의 딸도 아닌, 누구의 가문도 아닌 나로서 사랑받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서울 하늘이 무거웠었어요. 짙은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싸늘했어요. 눈이 올 것 같아요. 민우 씨는 내려가는 길엔 우리 선조의 왕가 구경을 시켜드리죠. 조선의 땅 창덕궁과 비원을 보여드릴게요. 궁에 닿을 즈음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예, 우리 할아버지 댁이요. 하아, 눈이 오고 있어. 와, 정말요? 눈이 오고 있어요? 서울 하늘에 조용히 하얗게 포슬포슬 눈이 내리고 있다니 정말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네요. 라일라 씨, 보세요. 이게 서울의 겨울이에요. 하늘에서 흩날려 내려오는 작은 눈송이들이 창덕궁의 붉은 기둥 위에 살짝 내려앉고 있었어요. 비단처럼 얇은 하얀 눈이 단청 무늬를 따라 고요히 쌓이고 있었어요. 라일라 씨는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민우 씨, 이거 마치 동화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덕궁은요, 400년 동안 왕들이 실제로 살았던 곳이에요. 전쟁도 평화도 모든 시간들이 이 궁 안에 스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비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눈 내리는 조용한 돌길을 걸으며 저는 속삭였어요. 비원은 비밀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왕과 신하들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연과 함께 숨쉬던 곳이죠. 라일라 씨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숨을 죽였어요. 눈이 소복히 쌓인 연못, 하얀 이슬처럼 반짝이는 소나무들, 그리고 비단결처럼 조용히 흐르는 고요. 여기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 순수한 경탄이 가득했어요.
저는 조용히 라일라 씨의 손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말했어요. 조선 왕들은 이 정원에 와서 세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았대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자신을 돌아봤다고 해요. 라일라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흰 눈송이들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순간 창덕궁과 비원, 서울과 모로코, 모든 시간과 거리가 사라진 듯했어요. 우리는 단지 두 사람,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이 조용하고 신비로운 세상 속을 함께 걷고 있었어요. 눈은 여전히 하늘에서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라일라 씨는 아침부터 어딘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을 때도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았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라일라 씨는 작은 숨을 쉬고 말했었어요. 오늘 가족들이 서울에 온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조용히 푹 내려앉았어요. 사미르 오빠랑 하산 삼촌이 그리고 정말로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두 남자가 기숙사 앞에 나타났어요. 사미르, 라일라 씨보다 10살 많은 둘째 오빠, 하산, 가문의 전통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삼촌. 그들의 눈빛은 살을 애는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어요. 라일라, 사미르가 단호하게 불렀어요. 지금 당장 짐 싸라. 라일라 씨는 오빠 말하지 마. 너는 모로코 베날리 가문의 딸이다. 가문의 수치를 더 이상 만들지 마. 하산 삼촌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데리러 왔다. 이 나라 놀이 따위에 휘말릴 시간이 없다. 그때 민우가 더는 참지 못하고 다가섰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라일라 씨는 자기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미르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뭔데? 우리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준비한 결혼을 내가 감히 방해하겠다고? 하산 삼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너 같은 가난한 학생이 왕가의 피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하고 말했어요. 저는 김민우입니다. 라일라 씨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순간 라일라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울음을 참은 빛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사미르는 매몰차게 외쳤어요. 좋다. 그럼 내가 책임져라. 그날로 라일라 씨는 모든 지원을 끊겼습니다. 모로코에서 보내던 생활비, 카드, 핸드폰 요금,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고요한 서울 하늘 아래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라일라 씨는 무릎 위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힘없이 웃었어요. 가방 하나랑 옷 몇 벌, 그게 전부예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괜찮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솔직히 아무런 계획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라일라 씨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2개에서 3개로 늘렸어요. 새벽 5시 신문 배달, 낮에는 편의점, 저녁에는 학원 과외, 잠은 하루에 3시간.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매일 라일라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버텼어요. 라일라 씨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어요. 창문도 없이 좁은 방이었지만 거기서 우리는 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그녀는 가끔 모로코식 차를 끓여주었어요. 민트 향이 퍼지는 고시원 복도 끝에서 우리는 마치 작은 세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민트차를 마시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라일라 씨, 혹시 후회해요? 라일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 민우 씨 옆에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꾸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진실로 고통 뒤에는 안락이 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련은 결코 헛된 게 아니라고. 사랑이란 함께 고통을 견디는 것이라고 저는 다짐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라일라 씨를 지켜야겠다. 다음 날 민우 씨의 휴대폰에는 이상한 문자가 쏟아졌었어요. 알바 구함, 시급 9,000원, 배달. 그렇게 또 하나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제가 자전거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거든요. 서울 겨울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문자 한 통으로 숨이 풀렸었어요. 잘 다녀오세요. 따뜻한 차 끓여놓을게요. 그 작은 문자가 제게는 세상 어떤 상보다 값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툴고 힘겹게 공부하는 시간 조금 빼고는 알바로 생계를 이었어요. 하지만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한겨울 서울 골목길 어딘가에서 두 청춘이 서로를 품고 버텨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진심이었던 그 겨울을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민우는 생각했어요. 라일라의 행복 뒤에 행복만큼의 그림자가 늘 있다는 것을요.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민우는 모로코로 가서 아버님을 설득하자고 말했어요. 라일라는 안 될 거라고 했지만 민우는 지금까지 준비한 아랍어와 꾸란을 공부했고 가자고 말했어요. 비행기가 카사블랑카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햇살은 뜨겁고 하늘은 한없이 푸르렀어요. 모로코, 라일라 씨가 자라온 나라. 그리고 오늘 저는 이곳에서 가장 큰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베날리 왕가의 문을 열어야 했어요. 차량은 고요한 도시를 가로질러 라바트 근교의 하얀 저택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베날리 가문의 저택은 거대한 대리석 벽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수십 명의 경비원과 고풍스러운 장식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정문 앞에 섰었어요. 김민우님, 손님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 대기실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어요. 붉은색 모록한 카펫, 황금빛 테이블, 그리고 벽에는 조상의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어요. 잠시 후 중년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까만 제복, 날카로운 눈빛. 그는 베날리 가문을 대표하는 대리인 카심 알무타즈드 경이었습니다. 당신이 김민우?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습니다. 카심 경은 의자에 앉으며 짧게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는가? 숨을 고르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라일라 베날리 양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존중으로. 카심 경은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너희는 다르다. 혈통도 문화도 신앙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게 읊조렸어요. 오 인류여, 우리는 너희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서 창조하였고 너희를 여러 민족과 종족으로 나누었나니 이는 서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꾸란 4913. 카심경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지? 라일라 양을 통해 모로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란을 읽으며 배웠습니다. 카심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가리켰어요. 따라오게. 압델카림 경께 직접 뜻을 전하도록. 압델카림 베날리 경은 거대한 서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짙은 회색 로브를 입고 묵직한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당신이 김민우 군인가? 저는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네, 베날리 경. 왜 여기까지 왔는가? 라일라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재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압델카림 경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으셨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사랑이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델카림 경은 조용히 지팡이를 쿵 올렸어요. 좋다. 그럼 조건을 걸겠다. 그분은 작은 서류를 꺼내셨어요. 한국에서 내가 시작한 사업, 코리아 모로코 브릿지 프로젝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5년 안에 지금보다 10배 성장시켜라.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10배.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었어요. 압델카림 경은 말을 이었어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문화와 신뢰를 잇는 사업이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다짐했어요. 꼭 해내자. 단순히 승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일라 씨와 함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그런데 압델카림 경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리고 명심하라. 알라는 어떤 영혼에게도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꾸란 2286.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압델카림 경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라일라를 들라하라. 너에게 맡겨보겠다, 김민우. 그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그리고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 허락이 아니었어요. 이건 가문과 문화를 넘어 한 사람의 신뢰를 얻은 것이었어요. 그날 밤 라바트의 하늘은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호텔 창문을 열어놓고 저는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속삭였어요. 라일라 씨, 곧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맹세했어요. 5년 안에,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사랑과 약속을 100배로 키우겠다. 봄바람이 부는 서울의 어느 오후였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민우 씨는 컴퓨터 앞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었어요. 라일라 씨, 이거 봐요. 모니터에는 국제무역 전문지가 선정한 올해의 글로벌 브릿지 기업 리스트가 떴었어요. 1위, 코리아 모로코 브릿지. 우리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처음 홍대 근처 작은 방에서 시작했었던 그때를 떠올렸어요. 서로의 숨결로 버텼던 그 겨울을. 그리고 지금 우리는 5년 만에 약속했던 목표를 10배가 아니라 무려 100배로 초월해버린 거였어요. 민우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약속 지켰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요. 지킨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며칠 뒤, 우리는 왕가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았어요. 압델카림 베날리 경의 이름으로 민우긴과 라일라 베날리를 모로코 왕궁 축하 연회에 초대합니다. 초대장은 순백색 종이에 황금 사자의 문장이 찍혀 있었어요. 모로코로 떠나기 전날 밤, 민우 씨는 정성껏 다림질한 비슈트를 입어보았어요. 은은하게 금실이 들어간 전통 의상이었어요. 어때요?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그가 수줍게 물었을 때 저는 활짝 웃었어요. 아니요, 당신 정말 멋져요. 마치 진짜 왕자님 같아요. 민우 씨는 귀까지 빨개졌어요. 그럼 당신은 나의 여왕님이네요. 라바트 왕궁은 그날따라 더욱 찬란했어요. 대리석 정원에는 흰색 천막과 황금빛 의자가 가득 놓였고 전통 악단이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왕가 친족들, 모로코 정부 고위 인사들, 한국 대사관 대표까지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차분하게 왕궁 복도를 걸었어요. 손에는 가문의 축복을 상징하는 작은 청색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압델카림 경은 정중히 손을 내밀며 민우 씨를 맞이했어요. 김민우, 내가 우리 가문과 모로코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었구나. 그리고 왕가 대표가 무대로 올라 공식 선언을 했어요. 김민우, 그대는 모로코 왕가의 신뢰와 명예를 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자의 펜던트를 수여받는다. 순금으로 만든 사자가 문양 새겨진 펜던트가 민우 씨의 목에 걸렸어요. 그 순간 모든 하객이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민우 씨가 이 모든 걸 해낸 거구나. 압델카림 경은 그를 껴안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이제 가문을 넘어 세상의 다리가 되었다. 그날 밤 왕궁의 정원에서는 하얀 종이 등불이 하늘로 떠올랐어요. 민우 씨와 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믿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우리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 가장 좋은 보상을 하리라. 꾸란 1697. 그 말씀처럼 우리는 고통도 시련도 넘어 마침내 아름다운 삶을 선물 받은 거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 삶은 한층 더 풍성해졌어요. 회사 일은 바빴지만 가장 큰 행복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의 아이들, 첫째 아들 유수프, 까만 눈동자에 반짝이는 웃음, 둘째 딸 누르, 모로코의 햇살과 한국의 바람을 닮은 따스한 미소. 유수프는 한복과 전통 모로코 옷 둘 다 자연스럽게 입었어요. 누르는 민우 씨가 한국 동요를 불러주면 작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는 집안에서 작은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가 끝나면 김치찌개와 쿠스쿠스를 함께 올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했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였지만 우리 집에서는 하나의 사랑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유수프가 물었어요. 아빠, 우린 모로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민우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둘 다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야. 누르는 작은 손으로 저의 치마를 잡고 외쳤어요. 엄마 최고. 그 순간 저는 다시금 깨달았어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신앙은 마음을 연결하고 믿음은 세상을 바꾼다는 걸. 밤하늘 아래 민우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라일라 씨, 우린 해냈어요. 네, 민우 씨, 우리 정말 해냈어요. 이제 우리의 길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 어디서든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만든 가장 빛나는 달이었어요.